오늘 메인입니다. 네, 메인으로 우리 송성리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마이크란다. 그 캠을 켜주고 계신데요. 네. 서울고등학교에 현재 재직을 하고 계시고, 사실 뭐 카톡으로 다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이제 정보 교원으로서 디지털 기반 교육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정책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다양한 교육들을 진짜 전국 단위로서 활발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송성리 선생님을 작년에 우리 아시아교육협회 HHT 할 때 이렇게 감명 깊게 되게 강의를 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좀 모시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송성리 선생님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이 자리 빌어서 드리고요. 한번 우리 송성리 선생님 강의를 좀 열정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고등학교 교사 송성리라고 하고요. 사실 제가 박병준 선생님께 제 말씀을 듣고 제 연수를 한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제일 좀 많이 질문 드렸던 게 시간에 대한 부분이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통 한 2시간 정도 이제 연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더 짧게 해보고 싶었지만 아무튼 뭐 근데 중요한 내용을 그러면 뭐라도 빠질 것 같아서 아마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시간에 대한 좀 양해 말씀 첫 번째로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박병준 선생님만 카메라를 켜고 계시는데 뭐 다들 뭐 비슷하시겠지만 사실 뭐 이제 벽 보고 수업을 하라고 하면 저는 뭐 굉장히 못하고 사실 강의 내용이 훨씬 재미가 없어지고 중간에 선생님들께 약간 질문을 드리거나 물론 이제 상황이 안 되신 분들은 뭐 채팅으로 참여하셔도 좋지만 뭐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거면 그냥 유튜브에도 뭐 제가 이제 연수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키신다면 뭐 네,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 아무튼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는 분들은 당연히 저도 이해하고 네, 뭐 채팅으로라도 같이 소통하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05년에 처음 이제 교직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이제 교직 선생님 한 3년 반 하다가 중간에 뭐 군대를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만 나이로 바뀌었죠. 아무튼 만 나이로 22살에 처음에 이제 교직에 발령을 받았고 설리인터넷고등학교라는 학교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뭐 서울에 있는 IT 특성고등학교이고요. 서울에서는 굉장히 뭐 좋은 뭐 학교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 학교로 이제 한성과학고등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뭐 이름이 서울고등학교라서 이제 뭐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하죠. 네, 서울에 있는 서울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는 제가 네, 뭐 서울대학교에서 뭐 이런 과목이 있어요. 서울대학교가 사실 뭐 여러 가지로 AI 교육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이런 수업을 2020년에 이제 강의를 공식적으로 이제 교직 과목으로 오픈을 했고 제가 거기 이제 지금 강사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AI 교육대학원 다니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뭐 서울대에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생겼었죠. 그래서 올해는 대학원 강사로도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이렇게 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뭐 제가 그래도 제가 뭐 이제 선생님들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뭐 그래도 저희 백그라운드에서 좀 아셔야지 뒤에 있는 이야기가 조금 더 이제 신뢰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인공지능 교과서 나온 게 2019년에 서울교육청에서 만들었을 때 제가 약간 팀장으로 이렇게 선생님들 주변에 모아가지고 같이 참여를 했었고 앞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정보 선생님인데 인공지능 수학교육과정 처음 생길 때도 제가 이제 연구원으로 참여를 했었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데이터과학이라는 과목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뭐 거기서 제가 참여를 했었고 네, 그리고 방금 이제 아이에답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에답의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는 총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뭐 교사 대표로 제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아이에답 사업에 대한 또 뭐 이해도 좀 제가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래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뭐 일단 가장 제가 오늘 연수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포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도 뭐 스마트 교육에 관심이
어떤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2011년에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고 2011년 말에 전역하고 201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복직해서 이제 뭐 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2012년에 있었던 연수에서 이 포시라는 걸 소개해 주셨어요. 이게 P21이라고 하는 뭐 이제 이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라면서 이제 어떤 선생님들께서 스마트 교육 연수에서 저에게 이걸 소개시켜 주셨는데 지금 11년이 지났지만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되게 좀 중요한 그런 어떤 하나의 슬라이드이고요. 지금도 제가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준비할 때 이제 이 슬라이드를 항상 좀 염두에 두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포시라고 하면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번역된 거 보시면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마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요 비판적 사고력 부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원래 뭐 다 중요해죠. 포시라고 하는 게 다 중요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뭐 어떤 분들은 당연히 예전부터 창의성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창의성은 뭐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하지만 유난히 이전에 비해서 더 중요해진 게 뭐냐라고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 비판적 사고력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요. 먼저 이 아이가 있죠. 네,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이 새를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새를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모습을 그릴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선생님들께서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면 저도 오늘 빨리 연수를 하고 저도 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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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선생님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아이가 새를 그린다면 지금 딱 진짜 얼굴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은 새의 옆모습인데 이 아이가 보는 모습은 새의 정면이기 때문에 강한 선생님 말씀처럼 앞불이 이렇게 네, 윤태원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새의 얼굴샷이 좀 정면으로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릴 텐데요.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우리가 속담 중에 뭐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다 뭐 이제 이런 뭐 속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속담이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새를 옆에서 보는 게 새의 바른 모습인가, 새의 정면이 바른 모습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보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동안 약간 그런 연습이나 그런 훈련들이 안 되어 있고 특히 뭐 초등학교에서는 많이 이제 초등 선생님들은 그런 융합적인 접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없을 수 있지만 특히 중등에서는 교과라고 하는 큰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밑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 어떤 문제를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이런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에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 다른 뭐 과목들이나 서로 다른 개념과 원리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말하는 비판적 사고력에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 지점은 앞으로도 더 좀 많이 강조가 될 부분이라서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10년 후에 이런 미래가 올 것 같다. 나는 10년 후에 이런 미래에 좀 투자를 하겠다.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저도 이제 테슬라 주식이 저도 좀 있는데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좋고 네. 메타버스가 작년에 네, 실버산업 그렇죠. 네. 윤태경 선생님 정말 네, 좋은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죠. 사실 이제 이 10년 후에 우리가 어떤 미래에 투자를 할 건지가 우리한테도 되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미래가 올 건지를 미리 아이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8년 전에 이 분이 오셨어요. 이 분이 이제 알리바바라고 하는 중국 기업인데 뭐 그 기업을 창업하신 마윈이라는 분이시고 이분이 사실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중국의 어떤 국립 사범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영어교육과를 졸업하신 분이신데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갔다가 인터넷이 미래다라는 걸 보고 이제 90년대 말에 이제 알리바바를 창업을 해서 세계 10대, 뭐 글로벌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기업을 만들어낸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2015년에 와서 이런 말을 했고 저는 이 당시에 이 기사를 보고 되게 좀 충격에 빠졌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2015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 말이 특강에서 한 말이 IT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고 DT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DT의 시대가 앞으로 2, 30년 동안 이제 대세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나라 2015년에 와서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한 DT가 무엇이냐면 요즘에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고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를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8년 전에 했어요. 근데 제가 8년 전에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 당시엔 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아무도 안 쓰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도 이제 뭐 데이터에도 좀 관심이 있었고 파이썬을 저는 공부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되게 그 당시에도 미래를 되게 앞서가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아, 내가 앞으로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가 뭔지를 좀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 좀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또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 이게 정재승 교수님이죠. 카이스트 이제 뇌과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강연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제 요 분이 이제 했던 이야기를 인용을 하신 거긴 한데 세상에는 아톰의 세상과 비트의 세상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이 두 개의 세상이 연결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2017년에 하셨어요. 지금이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되게 지겨울 정도로 우리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2017년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이 사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는데 이제 정재승 교수님이 이제 이 두 개의 세상이 연결된 세상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그런 세상이 곧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아톰 세상과 비트의 세상이라는 비유가 너무 저한테는 되게 감명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살고 있는 이 아톰의 세상과 우리가 디지털에서 살고 있는 비트의 세상으로 나눠서 생각한다는 이 프레임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놀라운 프레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아까 윤태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확실한 미래, 실버 산업이 뜰 것이다. 너무 확실한 미래고 환경 문제, 기후 위기 문제 너무나 심각해질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 확실한 문제인데 세 번째로 확실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디지털 세상이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보다 더 많이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지난 한 30년 동안을 돌이켜 봤을 때 그러고 보면 인터넷, 뭐 컴퓨터, 뭐 모바일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트의 세상이 점점점 확대되어 왔고 이제 지금보다 더 많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우리가 아톰 세상에서 살던 일들을 더 많은 일들을 비트의 세상에서 하게 될 거다. 이거는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세상을 좀 준비해야 하고 공교육이 디지털 세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교육을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첫 번째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교육에서 무엇을 준비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궁극적인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들 뭐 2022 개정교육 과정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연수를 해보면 생각보다 뭐 이제 저는 대부분 중등 선생님들 만나니까요.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잠깐 신기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보시면 기초 소양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언어 소양이고 두 번째가 수리 소양이고 세 번째가 바로 디지털 소양입니다. 언어랑 수리는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신기하게 디지털 소양이라고 하는 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3대 소양으로 들어왔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오늘 앞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간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앞으로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저건 이제 우리나라가 뭐 IT 강국이라고 좀 우리나라 뭐 디벗도 하고 뭐 우리나라 그 뭐 디지털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이제 가장 좀 뼈대가 되는 문서가 이 OECD에서 만든 러닝 컴퍼스 2030이라고 하는 거고요. 학습자 주도성이니 뭐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다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 방금 보셨던 그 디지털 소양이라고 하는 것의 원소스는 이 OECD에서 만든 러닝 컴퍼스 2030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네 가지 소양이 나오는데 코어 파운데이션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리터러시, 그러니까 이제 방금 보셨던 언어 소양이죠. 두 번째 뉴머러시, 수리 소양인데 세 번째 우리나라에선 디지털 소양이라고 하나를 퉁쳤지만 사실 OECD 문서에 보시면 리터러시랑 뉴머러시를 두 가지로 나눈 것처럼 데이터 리터러시랑 디지털 리터러시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강민정 선생님께서 디지털 소양이라는 말 낯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낯설긴 한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2024년에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에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본격 상륙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3년 후에 우리의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모든 과목들 수업을 하고 모든 교육 활동들을 좀 진행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하고, 이제 그런 것에서 우리가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빼놓지 않고 이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등장하는 게 이제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죠. 여기 GEG인데 여기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죠. 자, 그런데 선생님들 혹시 이 이세돌 구단의 국적은 당연히 한국인데 알파고의 국적은 왜 영국일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면 알파고, 딥마인드, 구글? 그렇죠. 구글인데 구글이 영국 기업인가? 그렇죠. 이게 되게 좀 신기한 사실인데, 네, 그 비밀에 대해서 맞습니다. 알파고 구글 거 맞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지금 이게 그 제가 보통 저도 줌으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구글 미트로 원래 그 코로나 때 수업을 했었는데 영상에 소리가 잘 나올지 좀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 혹시 영상에 소리가 안 나오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실 이 화면은 2016년 이제 2월 말에 있었던 그 당시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뉴스룸이라는 그 뉴스 프로그램에서 손석희 앵커와 이세돌 구단의 인터뷰하는 장면인데요. 내용이 짧습니다. 3, 4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여드릴 건데 이 인터뷰가 굉장히 좀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거라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오면 나온다고 채팅으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람과 컴퓨터의 대결, 이른바 세기의 감사합니다. 바둑 대결의 주인공이죠. 컴퓨터에 맞서는 사람 대표 이세돌 구단을 잠깐 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네, 잘 나오니까 잠깐 해설을 좀 해드리면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대결에서 어떻게 된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누가 이겼는지는 당연히 기억나실 거고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까지 기억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2016년 3월 달에 이세돌 구단이 5대 0으로 이긴다에 3만 원을 걸었어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제 머신러닝도 좀 공부를 했었고 제가 2016년 3월에 한성과학고를 갔는데 그때 이미 과학과 아이들은 뭐 딥러닝 이런 걸 연구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딥러닝이 알파고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소개 안 된 건 아니었고 당시에 인공지능 연구에서 주류 흐름이 딥러닝이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5대 0으로 이길 거라고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네, 영국 이야기 잠시 후에 그 썰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인터뷰 내용을 보실 텐데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잘 보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조금 긴장되지 않으십니까? 사실 오늘 기자회견 전까지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요. 이번에 기자회견 하면서 조금씩 좀 긴장감이 좀 생겼습니다. 아, 예. 예. 이제 좀 실감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예, 근데 뭐 예. 다 아시겠지만 알파고가 한 3천만 건의 기보를 확보해서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1000년 동안 둘 수 있는 분량의 대국 훈련을 이미 했다. 일단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3천만 무부라고 했으니까 아마 3천만 수를 뭐 입력을 시켰을 거고요. 기보는 이제 3천만 기보가 없기 때문에요. 예, 아마 좀 그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3천만 수에 그걸 입력을 시켰고요. 예, 이제 기보는 뭐 지금까지 나왔던 기보가 몇십만 판 될 테니까요. 그걸 입력을 시키고 뭐 그렇게 됐을 겁니다. 예. 예. 지난번에 저하고 이 자리에서 인터뷰하셨을 때 예.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십니까? 혹시 아니면 조금 이건 좀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도 드십니까? 지금 뭐 당연히 자신은 있고요. 예, 근데 그래도 많이 발전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구글 딥마인드 CEO 대답이 10월 달보다는 확실히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반응을 해서요. 예, 좀 방심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파고 이 개발자는 아무튼 승률을 50대 50으로 보고 있던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쪽 분들이 뭐 엔지니어죠. 그래서 예, 바둑을 이제 아무래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엔 5대 5는 아니고요. 이제 5대 0이냐 이제 4대 1이냐인데 예, 한판 지락률이 제 생각에는 뭐 한 20,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예. 거의 5대 0 확률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예. 굉장히 자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 제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3대 2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한 판 지거나 아니면 다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요. 예, 이게 4대 1이면 물론 제가 이겼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구글 딥마인드 쪽에서도 이겼다고 할 겁니다. 5판 중에 한 판만 이겨도요. 예. 5대0이 아니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제가 졌다 혹은 인간이 졌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자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면에서 매우 믿음직스러운데 예. 룰이 오늘 정해졌. 자, 여기까지 잠깐 끊고 중간 룰 얘기는 뭐 저희가 바둑을 뭐 이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잠깐 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병준 선생님만 얼굴이 보이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보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네. 자, 어떻게 보면 흑역사인데, 근데 여기서 좀 제일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꼽자면 이세돌 구단이 아까 웃는 장면에서 박병준 선생님 따라서 웃으셨어요. 이세돌 구단이 왜 웃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알파고 개발자가 50대 50이라던데요? 라는 말을 하자마자 이세돌 구단이 이거 참 어이가 없네 하면서 약간 웃으면서 그 사람들이 개발자죠? 바둑 몰라서 그래요. 지금 무슨 바둑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건데 뭐 5대0 말도 안 되고요. 한판 질 확률이 30%입니다. 라고 엄청 자신감에 차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세돌 구단이 저 당시 이야기했을 때는 저를 포함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이세돌 구단 흑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세돌 구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영상의 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세돌 구단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인공지능 전문가들도 바둑은 아직 5년에 10년까지는 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인공지능이 하는 실력을 보니 쟤는 유럽 챔피언 정도 일 정도지만 나한테 안 된다라는 내 전문성이 비추어서 인공지능을 봤더니 상대가 안 될 거라는 약간 자신이 있었던 그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자신감이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중간 얘기 좀 건너뛰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애매한 시간으로 이렇게 2시간을 해가지고요. 좀 타협을 했죠. 예. 지난번에 왜 그 바둑이 스포츠라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긍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둑은 어찌 보면 창의성을 가진 어떤, 물론 스포츠도 창의성이 필요합니다만은 아트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알파고와의 대결에서도 역시 이세돌 구단의 가장 큰 어떤 무기? 그것은 창의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그렇죠. 뭐 연산 속도나 이런 걸로는 제가 어떻게 감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컴퓨터를 이기겠습니까? 예. 사람만이 갖는 무언가 그런 창의성, 이거는 사실은 컴퓨터가 지금 따라올 수가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좀 제가 이제 승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하여간 믿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부터죠? 예,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총 다 네, 여기서부터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하는 게 잘 들어주세요. 판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알파고는 이번에 다 지더라도 어찌 보면 이세돌 구단으로부터 한 수 두 수 배워가기 때문에 더 강해질 기회를 맞는 것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거가 일단 하나의 목표죠. 예. 그 딥마인드 쪽에서는요. 예. 예. 그럼 몇 년 후에 또 도전장을 내밀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5대0을 한다면 한 2년 후쯤에 다시 재도전은 할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직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세돌 구단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보셨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자기 이길 거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기계가 창의성은 없잖아요. 근데 바둑은 창의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길 겁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4대1로 졌다는 이야기는 그럼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창의성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그 이후에 나온 인공지능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창의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세돌 구단이 바둑에 대해서 전문가였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몰랐던 반면에 이제 아까 그 나왔던 그 영국 국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그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엔지니어라고 불리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엔지니어라기보다는 딥마인드 CEO인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그 사람이 바둑을 잘 모를 거라고 이세돌 구단이 생각을 했지만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사람이 잠시 후에 나올 건데 이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다니면서 동양인 친구가 바둑 두는 걸 봤고 바둑 두는 걸 보면서 아, 동양의 바둑이라는 거는 체스랑 다르게 엄청 복잡하네. 이거는 나중에 인공지능으로 이 문제를 꼭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학부 때 생각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바둑도 좀 배웠다고 합니다. 데미스 하사비스가. 다시 말하면 이세돌 구단은 인공지능에 대해 자기가 이제 뭐 바둑에 대해서는 뭐 지피지기라고 했을 때 바둑에 대한 엄청 전문성이 있었지만 AI라고 하는 상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졌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인공지능 진영 측인 딥마인드에서는 AI도 잘 알고 있고 바둑이라는 특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사실 다른 인터뷰를 보면 5대 0으로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는 인터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상대방이었던 이제 GG의 구글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뭐 대부분 잘 모르셔서 요 분이십니다. 요 분 1976년생이세요. 네, TMI지만 7년 전인데 뭐 제가 1983년생이라서 지금 저랑 이제 만 나이로 같은 나이에 알파고 대국대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이 사람이 어쨌든 76년생인데 다른 자료를 보면요. 만 3세 때 체스를 처음 배우는데 3주 만에 어른을 이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13살의 나이에 체스 마스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바둑 챔피언인 거죠. 13살에 체스 마스터에 올랐고 역대 레이팅 점수, 그러니까 상대적인 점수로 봐도 역대 이 두 번째 높은 점수로 체스 챔피언이 되었고요. WWW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창시자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뭐 기사적인가를 받았어요. 이제 여왕님한테. 그만큼 되게 영국에서 되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데미스 하사비스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 사람 고등학교 2학년 때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합격 발표를 받고 1년 동안 AI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게임 개발을 하다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컴퓨터과학부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제 뇌과학 박사를 받고 2010년에 딥마인드를 13년 전에 창업을 하고 2014년에 구글에 인수가 되어서 2016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구글에 인수당하다니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2013년에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 페이스북에서 더 비싼 조건으로 딥마인드를 인수하러 갔는데 페이스북이 AI에 대한 윤리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미스 하사비스가 당신들에겐 팔지 않겠다라고 하고 구글이 왔을 때 당신들이 AI 윤리위원회를 만들면 우리가 인수당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AI 윤리위원회가 지금 있고 이제 이분이 AI 윤리위원회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구글에 인수가 되었고 2016년에 우리나라에 왔죠. 그리고 사실 오늘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릴 내용 중에 1시간 반 정도 된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지금 이 시간입니다. 방금 사실 그 이세돌 구단 영상은 배경 설명이었고요. 이제 본론은 여기입니다. 2016년에 2대 0으로 구글 딥마인드가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긴 다음 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대 0으로 졌을 때까지만 해도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2대 0으로 지자마자 이세돌 구단 표정도 너무 안 좋아졌고 5대 0으로 질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 되게 많이 팽배했던 바로 그때 우리나라 최고 대학교 중에 하나인 카이스트에 와서 이 데미스 하사비스가 인공지능과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요. 실제로 똑같은 강연을 영국에서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했었고요. 아무튼 이 2016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인공지능에 대해서 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 순간에 카이스트라는 대학교에 가서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가 AI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이 강연이 굉장히 안 유명합니다. 이 90분짜리 영상인데 앞에 한 80분 이상은 딥러닝 기술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서 이건 전공하신 분들이 보시면 재밌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재미가 없고요. 저희가 뒤에 볼 내용은 한 3, 4분 정도 되는 인공지능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AI 분야의 전문가이자 천재인 이 데미스 하사비스가 자기의 인사이트를 한 4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강연보다 데미스 하사비스의 지금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말한 미래가 7년 후인 지금 왔는가 안 왔는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금 이 순간에는 선생님들께서 좀 이렇게 메모지를 준비하시고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상이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 함께. So I'm just going to end now by talking about a few bigger picture things. And of course, playing games is extremely fun,
It's great for development of the algorithms, and it's very exciting, amazingly exciting when we have matches like this. But the motivation for us at DeepMind is not just to play games, of course. We want to use these techniques we've developed and apply them to all kinds of important real-world problems. So the things we're looking at are healthcare applications, robotics and control of robots, and smartphone assistants, making them more intelligent and smart on your mobile phone. And we hope that we're going to start working on these things soon, and we hope that the technologies and the methods we've been developing for AlphaGo, when we extend them in the future, they'll be used in all these kinds of areas. So let me just talk about the philosophical level of why I've worked on AI for more than 20 years, and I believe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we can work on. I think that two of the big issues facing us as a society today are information overload. We're just deluged with data, both as users and as scientists, all the way from important things like genomics and physics, so much data, to things like entertainment, where there are more TV channels than we can comprehend. So all these things mean that they have too much information for us to process. Then there's also system complexity. So the kind of systems we would like to understand better and master as a society are incredibly complex themselves. So climate, disease, energy, macroeconomics, all of these things are incredibly complicated systems. And so I think of AI as a kind of meta solution to all these other problems. If we can make AI work in this kind of general way, then we should be able to apply it to help human scientists and clinicians and researchers to advance their areas more quickly. So for me, the dream is to use this kind of AI we're developing to make AI scientists or AI-assisted science possible. And just a quick word about ethics and responsibility. As with all powerful new technologies, and AI is no exception, they must be used ethically and responsibly. I think that technology is kind of neutral in of itself, but it depends on how society decides to use it, whether it determines whether it becomes for good or for bad. And I think human level AI, general AI, is decades away, but we should start the debate now and research into these ideas and think about how we want to deploy these kinds of technologies. And then finally, as a neuroscientist, I'm also very intrigued by our own minds and how they work. And I actually think that trying to build AI in this neuroscience-inspired way, in this general way, and then comparing it to the human mind will maybe allow us to better understand some of the mysteries of our own minds. Things like what the nature of what dreaming is, what the nature of creativity is, and perhaps even start getting towards being able to answer the question of what is consciousness. So I just want to end by thanking my amazing AlphaGo team, all the people responsible for that. And then to also mention that we're of course hiring, and if you want to work on these kinds of things, please feel free to apply. 네, 네, 강연이었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제 AI 관련된 연수를 한다고 하면 이 영상 보고 선생님들끼리 같이 이야기만 1시간 동안 해도 네, 뭐 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뭐 사실 시간이 있으면 선생님들이랑 같이 뭐 채팅으로라도 서로 이제 여기서 어떤 부분 좋으셨는지 이야기해 보면 정말 되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의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이야기하는 AI는 나는 이 알파고라는 걸 만들었지만 이게 지금 바둑 게임을 난 하는 게 내 꿈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딥러닝, 딥마인드라는 회사의 딥러닝으로 나는 세상에서 크고 많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보겠다. 특히 정보가 너무 넘치는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너무 복잡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 사람이 못 푸는데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으로 그냥 기존에 있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강영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핵심적인 부분을 너무 딱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채팅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해야 이제 같이 실시간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죠. 보시면 이제 뭐 기후 문제 아니면 뭐 질병 문제, 에너지 문제, 거시경제, 물리, 정말 너무 복잡해서 사람이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나는
AI가 그거의 메타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 AI로 다 풀리는 건 아닌데 AI를 활용해서 그런 문제들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네. 네. 워크 선생님은 네, 성함이랑 과목이 너무 궁금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쵸. 여기서 그러니까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2010년에 이 사람이 창업을 했단 말이에요. 13년 전에. 그리고 그때부터 이름이 딥마인드였어요. 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딥러닝인데 마인드는 왜 마인드지? 왜 회사 이름 마인드로 졌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 보시면 윤리와 더 마인드라는 마인드 한 번 더 등장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선 딥마인드 이야기는 아니고 나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개인이 나는 뉴로사이언티스트인데 나는 마음에 어떤 법칙과 공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네 지금 딱 워크 선생님도 너무 네 딱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는데 저도 여기가 좀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꿈이 뭐냐면요. 저는 장래희망의 의사예요. 이게 꿈이 아니고 드리밍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잠잘 때 꾸는 꿈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꿈은 왜 꾸지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을 정도로 맨날 꾸는데 과학적으로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서 이게 어떤 발전이 없는 상황인데 꿈이 뭔지 나는 딥러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해서 밝혀보고 싶고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라는 게 본질이 뭔지 의식이라는 게 뭔지 나는 딥러닝으로 저는 이런 연구 해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라는 자기의 어떤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데 딥마인드라는 회사의 방향성 저쪽이구나라는 걸 좀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말했던 7년 전에 말했던 그 미래가 지금 얼마만큼 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 혹시 생물 선생님 계시면 채팅으로 네, 괴롭히진 않을 건데 생물 선생님 계시면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 계시면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에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2016년에 알파고를 만들었던 이제 그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도전한 문제가 과학 문제였어요. 아까 영상에서 과학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 생명과학 분야에 이제 세기의 문제라고 굉장히 중요하고 안 풀리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단백질의 접힘 그 구조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생명과학 분야에.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2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이 대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누가 이 문제를 잘 푸는지 시합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과학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그 문제를 푸는 솔루션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데 딱 보시면 100점 만점인데 역대 최고 점수 40점. 그리고 또 꾸준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니까 출제 경향에 따라서 이제 이게 안 풀리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딱 어려운 난제라는 느낌이 한눈에 드는데 이 어려운 문제에 딥마인드가 뛰어들었고요. 2018년에 처음 대회 나왔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쟤네 왜 나왔지? 이런 반응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첫 대회 나와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당연히 1등을 했죠. 그것도 역대급 점수로 1등을 하면서 당시에 과학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원래 이 분야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아닌데 이 문제 딥러닝으로 풀리겠는데 라고 해서 덤벼든 건데 사실 이 패턴이 바둑이랑 되게 똑같죠. 바둑 전문가들한테 바둑을 배운 게 아니라 바둑이라는 문제가 풀릴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바둑 문제를 뭐 이렇게 최고의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적당한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이 문제도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을 모시는 건 아니고 딥러닝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이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저 문제 딥러닝으로 풀리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내온 다음부터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이 문제를 딥러닝 풀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 대회 2020년 대회에서는 되게 많은 팀들이 상위권 팀에서 딥러닝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딥마인드는 여기에서 알파폴드 2를 만들면서 우리가 알파고 때 봤던 느낌이 있죠. 4대1로 이세돌 구단이 한판 이겼는데 그 당시 세계 최고였던 커제를 그 다음 버전에 5대0으로 이기면서 커제가 울고 커제를 5대0으로 이긴 애가 100대0으로 그 다음에 나온 버전한테 지면서 바둑 문제는 더 이상 풀 게 없다라고 이제 바둑을 은퇴해버린 그 사건이 사실 이세돌 구단이 2년 후에 재도전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2년 후에 은퇴를 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역사가 바둑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한 번 더 증명이 되면서 사실 과학계가 이 이후에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고, 뭐 저도 과학관 아니지만 사이언스지라고 하면 되게 이제 네이처와 함께 되게 유명한
그런 이제 과학 이제 저널이잖아요. 좀 전에 보셨던 이건 이제 네이처에서 나왔던 자료였는데 사이언스지에 작년입니다. 2022년에 나왔던 이제 그 블로그에 보시면 디지털 바이올로지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 데미스 하사비스 CEO의 인터뷰가 여기 실립니다. 네. 이 이야기가 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19라고 써 있는 이 부분, 네. 마치 저 19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9만 개입니다. 19만 건, 그동안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19만 건인데 1년 전에 알파폴드 100만 개를 찾았어요. 엄청 많이 찾았죠. 그리고 그 1년 사이에 2억 1,400만 건을 찾으면서 인공지능이 문제를 한번 풀면 정말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문제를 잘 풀어내는구나라는 사실을 바둑에 이어서 과학 문제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했고요. 2023년 내용을 보시면 아무튼 뭐 이제 난리인 상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요 이야기예요. 사실 2016년에 이 문장을 딥마인드의 꿈은 AI 과학자나 AI 보조를 받는 과학을 가능하게 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2016년에 했을 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와 정말 저런 미래가 오겠구나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3년에는 노벨상을 AI가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게 논쟁적인 주제가 될 정도로 이미 그런 미래가 왔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데미스 하사비스가 이야기했던 이 미래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미래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AGI라고 하면 AI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인데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불리우고 지금은 바둑 문제, 과학 문제, 뭐 무슨 자율주행 문제 하나씩만 문제를 푸는 인공지능이 있지만 AGI라고 하면 보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일반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AI라고 하는데 사실 딥마인드는 만들 때부터 AGI를 만들기 위한 회사였고요. 또 하나의 회사가 AGI를 만들겠다는 이제 꿈을 가지고 만들어진 두 번째 회사가 있는데 뒤에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어쨌든 이때 우리 데미스 하사비스 형님께서 AGI 시대에 사람 수준의 인공지능이 몇십 년 후에 올 거예요. 이때 당시 20-30년 정도 후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20-30년 후에 미래가 올 건데 우리 지금부터 이거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지 그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2016년에 했는데 중요한 사실, 네. 데미스 하사비스 형님의 2016년 강연 때 한참 멀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되게 약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신중한 사람이고 엄청 이제 그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연구자인데 이 사람이 올해 네, 머리를 보시면 세월의 변화를 느끼시겠죠. 2023년 올해 나온 이야기입니다. 딥마인드의 CEO인 데미스 하사비스님 지금도 CEO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 10년 안에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올해 했어요. 사실 작년까지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챗GPT 이후에 지금 AI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10년 후에 올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예요. 정말 지금 인공지능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10년 안에 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되나라고 하는 게 지금 되게 큰 문제인데 저는 그 미래는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의 미래 정도만 10년 정도의 미래까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이후의 미래는 차차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기업이 한 개 더 있는데 바로 우리 모두가 또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오픈 AI 역시 이 AGI를 만들기 위한 이제 두 번째 AI 회사예요. 사실 전 세계에서 AI 연구 1위, 2위를 딥마인드와 오픈 AI 두 회사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AI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오픈 AI 블로그에 가보시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AI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AI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올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글이 오래 올라와 있습니다. 저 당연히 번역기를 사용해서 봤는데 이 문서는 선생님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와 이런 미래가 진짜 오면 나 뭐 해야 되지라는 걱정이 정말 많이 드는 그런 블로그 글이고 딥마인드 CEO인 데미스 하사비스가 약간 신중한 편이라면 오픈 AI 쪽은 좀 더 과감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이야기를 둘 다 들어보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균형 잡힌 AI에 대한 이제 좀 시각을 얻을 수가 있고요. 당장 한 달, 두 달, 1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를 내다봐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는데 윤태원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 미래를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네, 선생님들께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만으로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네, 제 최근에 봤던 이제
어저께 본 영상인데 네, 네. 인공지능이 생성해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네, 뭐 아무튼 최근에 영상 분야에서 엄청 진짜 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이 기술이 최근에 적용된 그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에 배경이 있을 법한 배경이 있을 법한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줘서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된 약간 이제 이런 이제 생성 이미지가 최근에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조만간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영화 같은 데서 이런 AI 기술들이 접목될 건 굉장히 확실한데 사실 중요한 건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실 학교는 뭐 진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20년 전에 인터넷 그 싸이월드 시절 이후에 뭐 기술이 딱히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적용된 기술은. 그런데 드디어 작년에 이제 생기부 써준 인공지능이 나왔죠. 뭐 최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는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선생님들 입에서 와 이거 되게 쓸만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인공지능이 작년에 처음 나왔고요. 제가 작년에 이걸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한 선생님은 18만 원인가 주고 구입하셨어요.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쓰는 건 당연히 아니시지만 생활기록부 쓸 때 이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라고 하면서 무료 버전 몇 번 써보시고 나서 쓰셨고요. 국어 선생님께서는 이거 하루에 무료 버전 3개밖에 안 써주는데 좀 더 써줄 수 없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저희 학교 다 노트북이니까 이제 학교 IP로 3개, 테터링해서 3개 이렇게 하루 6개를 선생님께 이렇게 쓰게 해드렸더니 정말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이 교육에 발을 디디는 게 작년 챗GPT 이전에 시작이 되긴 했고요. 리튼이라는 인공지능도 굉장히 유명하죠. 모르시는 분들 한번 리튼이라는 거 들어가 보시면 작년에 저도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랑 처음 썼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 AI 서비스 중에는 가장 이제 발전되어 있는 형태이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교육 분야에서는 생활기록부 써주는 인공지능들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만드셨습니다. 아직은 논란이 안 되고 있지만 저는 올해 이제 학년 말에 생기부 쓰는 시즌이 되면 현재 교사들이 AI를 가지고 생활기록부를 쓰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갑론을박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아마 이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작년에는 처음 서비스가 런칭이 되었다면 올해가 처음으로 AI가 교육에 본격적인 영향을 끼친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챗GPT가 있고요. 네. 챗GPT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밈 중에 짤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게 처음에 이걸 봤을 때였는데 2 더하기 5가 몇이니? 7이죠. 근데 우리 와이프는 8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7이에요. 당신 와이프가 틀렸나 봐요. 그랬더니 내 와이프는 항상 오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서 잘못 알았습니다. 네. 당신 와이프가 8이라고 하면 2 더하기 5, 8 맞습니다. 라고 하는 네, 이런 그 우리나라 이제 전문 용어로 태세 전환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건데 네. 뭐 시간이 되면 제가 챗GPT 관련된 네, 이야기를 조금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뭐 못 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 챗GPT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냥 오늘 시간 관계상 가장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고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잠시 후에 이제 오늘의 본론은 사실은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키워드예요. 그런데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교사에게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가 뭘지를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는 4.0 버전, 유료 버전이에요. 네, 그랬더니 얘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1번부터 6번까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건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중에는 가장 제가 저는 2016년부터 데이터 리터러시 이런 거에 좀 관심 갖고 수업을 2016년에 이제 수업했던 사례가 저 어디 올라가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진짜 오래는 됐는데 저한테 이 질문을 하면 이런 답을 못 하는데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보다 훨씬 더 현명한 대답을 얘가 지금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게 하는데 제가 너무 대답을 잘해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했어요. 자, 이런 강의가 있다고 치고 그 강의 게시물에 선생님들의 의견이 적혀 있다고 치고 절반은 입문 정도시고 절반은 전문가신데 이 선생님들이 20명 있다고 치고 댓글을 어떻게 썼을지 한번 네가 생성해서 써봐 라고 했더니 수학, 사회과학, 과학,
영어, 미술, 컴퓨터과학, 역사, 음악, 체육, 뭐 지리, 철학, 심리학, 언어학 쓰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의 범위 안에서 정말 너무 잘 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잘 썼길래 또 이제 대화를 이어가서요. 지리라고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네가 데이터 리터러시로 지리 수업 해보고 싶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선생님이라고 치고 파이썬 코딩도 너 할 줄 알고 머신러닝도 조금 할 줄 알아. 네가 만약에 고등학생들한테 데이터 이런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는 지리 수업을 한다면 어떤 주제를 했으면 좋겠니? 라고 했더니 정말 잘 뽑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리교육과 교수님이랑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리교육과 선생님 교수님들도 와 약간 놀라실 정도로 되게 좋은 주제를 잘 뽑았어요. 근데 이 정도 주제는 솔직히 뽑을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의 안으로 밖으로 계속 확장된 것처럼 생성 AI라고 하는 애는 어떤 맥락을 바탕으로 다음 얘기를 전개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콕 집어서 이 기상 기후 분석부터 시작해서 이거 가지고 주제, 대상, 도입, 전개, 정리 요거를 이런 형태로 작성해 달라고 했더니 얘가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잠깐 너 너무 잘 쓸 것 같은데 여기서 데이터를 어떤 거 쓸지를 한 번 더 0번으로 추가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쓰기 시작했어요. 역시 잘 쓰는데 잠깐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또 멈추고 여기서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네가 상상해서 써보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써줘라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내용을 써줬어요. 네. 네. 이 정도 사실 쉐어 GPT는 옛날에는 이게 쓰였는데 지금은 챗GPT 기본 기능에 그 공유 기능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사실 쉐어 GPT 잘 쓰진 않긴 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를 썼는데 이 정도 쓰는 거가 진짜 좀 전문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성이 있으면 이 정도까지는 쓰실 수 있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맥락을 이 아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 지금부터 이걸 더 구체화시켜라고 줌인 할 겁니다. 줌인 하면 자 이거 실제 수업이라고 쳐. 너 전개 너무 잘 썼는데 그 전개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한번 스크립트로 이야기해줘라고 했더니 정말 그 몇 줄 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쭉 만들어줘요. 그리고 제가 대화 내용이 너무 흥미로워서 막 코딩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코드 얘기가 나오는데 너 코드 얘기 꺼냈는지 잘 꺼냈다. 어떤 데이터랑 어떤 코드를 가지고 수업을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맥락에 정확하게 맞는 데이터와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돌리면 실제로 돌아가요. 자, 그런데 너무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인공지능이랑 학생이랑 선생님이랑 어떤 대화를 했는지 너무 궁금해. 맥락이 있으니까 줌인해서 보여줘 라고 했더니 포인트도 딱 명확하게 알려줬더니 어떻게 했는지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가 나오고 이후에 학생과 인공지능의 대화가 나오는데 학생이 인공지능 선생님에게 존댓말 쓰는 부분이 약간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대화의 내용에서 코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학생 B랑 대화가 끝나고 학생 A랑도 한 문장씩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학생 A 너무 궁금하다. 이것도 이야기해줘 그랬더니 역시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코드랑 데이터를 보시는 분이 보시면 와 진짜 이거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여기 학생 A, B가 어떤 느낀 점을 느꼈는지 이 학생들 입장에서 작성을 해주고 이 학생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걸로 해주고 학생의 이름은 미래의 데이터 과학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멋진 한국 이름으로 부탁해라고 했더니 박준수 학생과 김지연 학생의 이 수업에 대한 소감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두 개의 소감을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챗GPT가 쓴 게 아니라고 보시면 이거 그냥 뭐 되게 뛰어난 아이들이 어디 좀 되게 얘는 좀 능력자 고등학생인가 보다 뭐 되게 좋은 학교에서 뭐 좋은 교육 받았네 라고 생각될 정도의 되게 고퀄의 내용인데 어쨌든 이걸 저한테 쓰라고 했으면 못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챗GPT는 대화에서 나오는 이 학생과 A와 B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 이야기를 써준 거죠. 네. 아무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서 인공지능이 이제는 드디어 학교에 들어왔다. 그리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줬던 인공지능이 이제는 선생님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 되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챗GPT가 대체할 직업 10가지에 선생님이 들어갔다. 라고 하는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있지만 하지만 2016년에요. 알파고 사건 직후에 2016년 3월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인공지능도 대체 불가능한 직업이라고 좀 꼽아 있는 거 보시면 1, 2, 3, 4, 5위 네. 딱 1, 2, 3, 4, 5위만 보면 지금 챗GPT와 뭐 이제 그 생성형 AI로 다 대체될 것이라고 꼽고 있는 것들만 5가지 불가능할 거라고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가 대체되거나 말거나 이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정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AGI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좀 더 우리한테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 챗GPT의 뭐 이제 CEO인 샘 알트만과 뭐 빌 게이츠와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AI 시대에 가장 많이 바뀔 분야 1위를 다 교육으로 꼽고 있긴 합니다. 선생님이 대체되진 않겠지만 교육이 어떤 변화에 그 소용돌이에 이제 곧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조만간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유일한 사실이고 그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10년 전의 과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한 2011년, 12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이 이때쯤 100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이번 주 탑 50, 이번 주 탑 100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운받은 앱이 무엇인지가 이제 인터넷상에 막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데 막 엄청 유행처럼 공유가 되었습니다. 이 앱 너 깔아봤냐? 나 이 앱 깔았는데 너무 재밌어. 너도 깔아봐라고 하면서 서로 앱을 추천해줬던 시기가 딱 10년 전인데요. 지금 그런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없죠. 부루 정도 돼야 뭐 이제 진짜 뭐 우리가 딱 진짜 어떤 문제 픽스가 되어 있는 좋은 어플 정도 돼야 우리가 겨우 깔지 지금 잘 안 깔아요.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지금도 인공지능이 꽃 피우는 시기구나. 인공지능이 성숙기가 아직 오지 않았고 그 우리가 스마트폰에 막 폭발적인 성장기에서 수많은 앱들을 막 깔았는데 그때 맛있고 향기롭고 예뻐 보였던 것들 막 자랑했지만 1년 지나고 나면 꽃은 10일 만에 시들고 열매는 1년 있으면 다 맛이 사라지죠. 그런 거랑 지금 똑같은 시기가 지금 우리에게 막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전에 그 어플리케이션의 폭발기를 경험했다면 지금부터는 지금 폭발기니까 얘네들 조금 있으면 없어지겠구나. 물론 그 없어질 기술들 중에 우리가 당장 수업에 써야 되는 기술들은 뭐 수업에 쓸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10년 전에 어플리케이션 써본 아이들과 안 써본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저는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때 스마트폰으로 교육받았던 아이들은 지금 아이들에 비해서 문제 해결력이 몇 배 이상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저는 절대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인공지능이 과연 아이들의 10년 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이제 중심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시대는 올 거고 인공지능은 AGI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교육의 큰 흐름은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줄기는 무엇이고 3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뿌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지금 이 스마트폰 시기를 지나온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 10년의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저는 2014년에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처음 배우고 2015년에 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데이터가 왜 중요하지라는 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2016년에 한성과학부에 처음 간 1학기 때 제가 처음 데이터 리터러시 수업을 해서 그게 어떤 이제 뉴스젤리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거기에 인터뷰도 있고 강연했던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때부터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7년이 지났죠. 그리고 지금 데이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 인공지능 중요하다는 이야기 하는 사람 중에 데이터 중요하다는 이야기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여전히 바뀌지 않을 건 이렇게 데이터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들은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은 어떤 줄기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11년 전에 제가 연수에서 들었었던 이 포시라고 하는 것도 10년이 지나도 안 바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년이 지나도 문제 해결 능력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뒤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6년에 아까 제가 그 이세돌 구단의 인터뷰와 데미사 서비스의 인터뷰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이미 바둑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2016년의 알파고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되게 역사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봐야 하는지는 2016년 사건과 그 후로부터 7년 동안 바둑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2016년에 알파고는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줬어요.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는데요. 이 인공지능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람보다 솔빙을 몇 배뿐만 아니라 뭐 이제 세계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 5대 0으로 이길 정도로 정말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나게 높은 실력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을 100대 0으로 이길 정도의 인공지능이 벌써 몇 년 전에 나왔죠. 그러니까 솔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에 있을 때 사람이 정말 인공지능이랑 싸우면 안 되는구나. 이미 풀린 문제, 아까 과학 문제도 보셨지만 사람이 풀기 어려워서 인공지능이 못 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풀기 어려웠는데 인공지능이 얘를 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정말 지수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데,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이 인공지능이 문제 해결이라는 거에 있어서 어떤 것에서 문제를 찾냐면 데이터에서 문제를 찾는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프로그램 설빙에서 설빙 능력을 뛰어나게 갖고 있는 게 인공지능이라면 인공지능의 문제의 원천이 데이터에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인공지능이 문제를 아무리 잘 풀어도 데이터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건 사람의 역할이다. 왜냐하면 문제를 겪는 당사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건 사람이고, 더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 문제를 잘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를 평가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대결했던 이유는 딥마인드에서 얘가 진짜 문제를 잘 푸는지 못 풀었는지 이세돌 구단한테 평가를 맡겨보자 라고 해서 사실 이세돌 구단 역할은 이세돌 구단이 뭐 바둑을 잘 두고 못 두고가 아니고 얘가 사람을 이길 정도의 실력이 되는 거를 평가해준 어떤 스파링 파트너의 역할을 했던 거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인공지능이 앞으로 문제를 아무리 잘 풀어도 인간의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문제를 잘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 건 실력과 상관없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인공지능이 문제를 잘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조차를 인공지능에 맡겨버리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되게 나쁜 미래가 펼쳐질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문제를 잘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 평가하는 역할은 아무리 사람이 인공지능으로 문제를 못 풀더라도 사람이 해야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에서도 뭐 리더, 뭐 책임, 뭐 CEO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가 최고 이제 의사결정권자가 할 일이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할 일인 거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실력이 제일 뛰어나서가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으로 문제를 풀 때도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있고, 그래서 인간은 결국 이 인공지능이 푼 문제가 잘 풀었다, 못 풀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아니면 이런 부분도 보완해야 된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야 할 역할을 앞으로 10년 동안은 해야 될 거라는 거죠. 10년 안에 AGI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저는 어쨌든 10년 안에 안 올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년 이후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핵심에는 저는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인공지능 개발할 사람이 될 건 아니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고 평가해야 하는 역할은 세상에 널려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부분이 단지 우리가 스마트폰을 잘 써야 된다라는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는 사람과 그 기계가 공존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실 우리가 기존에는 기계랑 협업하면서 문제 푼다는 생각 안 했죠. 기계한테 그냥 일을 시키는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기계가 우리보다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데이터와 디지털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것들에 대한 윤리적인 그런 인식을 포함해서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미래 사회의 시민으로서 기초를 갖춘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OECD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OECD에서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능력, 읽고 작업하고 분석하고 논쟁하고 차트를 적절하게 읽고 데이터에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걸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중요한 능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특히 인공지능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이 문제를 풀었으니까 야 저건 천재가 풀었는데 제 말 믿어야지 라는 수준이 아닌 거죠. 인공지능이 문제를 잘못 풀었을 때 우리가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를 인간이
검토하고 검수하고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높은 수준에 필요한 것이라면 넘쳐나는 가짜뉴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팩트체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팩트체크만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나의 의도에 맞게 표현하고 상대의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은 앞으로 모든 교과에 있어서 지금 박병준 선생님 사회과라고 하셨지만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뭐 음악과 뭐 역사과 국어과 할 거 없이 모든 과목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 과목에선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하겠구나. 오히려 기기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저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줄 수 있는 수업을 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훨씬 더 좀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론입니다. 선생님. 한 30분 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작할 때 저의 소개를 좀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사실 2018년에 저는 딥러닝 수업을 처음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2018년에 한성과학고등학교에 있을 때 앞으로 우리 애들이 얘네들은 거의 다 이제 이공계 가는 아이들이니까 과학과 아이들이 얘네들은 다 인공지능 하겠구나. 딥러닝을 좀 알고 들어가면 좋겠구나. 실제로 아이들 좀 다 대학교 가서 인공지능 연구하고 있어요. 제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AI라고 하는 미래가 올 거고 이 딥러닝이 좀 핵심 기술이라는 사실을 제가 진짜 우리나라 선생님들 중에 되게 빨리 알았는데 저는 요즘에 거기에 큰 관심이 없고 저는 오히려 여기에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미래 한 결과가 결국은 백투더 베이직. 진짜 뿌리랑 줄기가 중요한 거지 기술은 바뀌겠구나. 여기에서 이제 뭐 제가 선생님들께 좀 이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드릴 건데 사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 과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서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잡지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잡지에 이미 2012년 10월 달에 이미 10년 전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21세기에 가장 좀 인기 있는 직업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가장 연봉이 높은 직업 중에 하나로 데이터 사이언스가 실제로 꼽힙니다. 그래서 역시 10년 후의 미래를 누군가 좀 보고 있었죠. 그런데 네, 우리가 지금 데이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GEG의 구글 트렌드를 가지고 요 트렌드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트렌드를 보는 데 있어서는 구글 트렌드만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뭐 여기 GEG라서 구글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어딜 가도 저도 구글 트렌드를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약간 좀 개편이 됐더라고요. 좀 더 깔끔하게. 아무튼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이제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 보세요. 머신러닝, 딥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4개 키워드 중에 어떤 게 가장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검색을 하는 키워드일지 상상만 해봐도 인공지능 너무 당연하죠. 특히 이제 그 챗GPT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떡상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사실 인공지능 너무 사기캐니까 인공지능을 비교하면 나머지는 다 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 눈에도 안 띄니까 인공지능을 빼고 나머지 3개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면요. 선생님들께서 예상하시면 딥러닝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머신러닝도 비슷하지 않을까? 데이터 사이언스 잘 모를걸?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스는 바닥에 깔려 있고요. 전문가들이 쓰는 말이고 저기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각축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딥러닝이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전 세계적으로 똑같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전 세계 기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 월드와이드 기준으로 똑같은 기간 동안에 검색량을 비교해 보시면 아주 놀랍게도 딥러닝이 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머신러닝이 1위고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사실 뭐 약간 이제 그 딥러닝보다 뭐 이제 머신러닝과 거의 더 비슷한 이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의 그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가보시면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역시 딥러닝 역시 바닥에 깔려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노란색인데요. 심지어 머신러닝보다 더 높은 시절이 있어요. 최근에 챗GPT 이후에 지금 머신러닝 떡상하면서 바뀌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의 검색 패턴이 거의 유사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딥러닝이 되게 인기가 많은 키워드지만 미국 기준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머신러닝과 거의 비슷하다. 이거 다시 말하면 제가 테슬라를 가지고 있고요.
메타를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갖고 있는데요. 네,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이 검색 키워드에서도 뭘 약간 느끼냐면, 미국 기준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키워드가 되게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안 유명하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약간 저 트렌드에 좀 쫓아가겠구나. 아직 우리가 조금 이제 그 트렌드를 좀 약간 모르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서울대학교 AI 뭐 과가 있는 것 같지만 AI 대학원은 없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있고요. 최근에 생기는 좀 좋은 학교들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뭐 대학원이나 학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가 저는 앞으로 3년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께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참고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과에서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과목이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데이터 과학이 그럼 무엇인가, 그리고 교육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한마디로 데이터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얘는 기업에서 빅데이터 시대네, 데이터로 복잡한 문제를 풀어보자, 당연한 생각이겠죠. 그런데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컴퓨터 전문가, 코딩을 잘하는 사람을 앉혀놨더니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문 지식이 없구나. 전문가, 뭐 예를 들면 의학 분야의 전문가,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앉혀놓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랬더니 못 풀어요. 그럼 통계 전문가를 데려다 볼까? 통계 전문가한테 풀어보라 했더니 못 풀었는데, 컴퓨터도 좀 할 줄 알고 수학 통계도 할 줄 알고 내용에 대한 전문성도 있는 이 벤 다이어그램의 교집합에 있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풀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런 분야를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이름을 경영 분야에서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직업이 생긴 거죠.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이. 자, 그럼 여기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세 가지 영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 프레임을 그대로 교육에 가지고 왔을 때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융합교육의 프레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걸 이제 본 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내용 전문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교과들이 있죠. 특히 뭐 사회랑 과학이 대표적이고요. 뭐 음악, 미술, 체육, 뭐 가정 할 거 없이 교과서에 그래프가 나오거나 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 데이터랑 관련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목들은 다 데이터랑 관련이 되어 있고요. 예외적인 과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정보가 있죠. 네, 정보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루는 교과이기 때문에 딱히 뭐 내용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내용 다루진 않아요. 특이하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과 통계는 그 수학과 통계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루진 않아요. 그런데 통계 교육에 있어서는 데이터랑 연계가 돼야 되고 컴퓨터랑 연계가 돼야 된다는 논문이 이미 2000년도에 나왔어요. 수학 선생님들은 아시는 우정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수학교육 박사 1호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2000년에 낸 논문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저도 이거 보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입문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교과의 장벽이 분명히 있었는데 현실 세계에서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융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데이터 과학이 이 세 개의 영역이 교집합이 되어야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을 현실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대로 교실로 가지고 오면 좀 이제 의미 있는 융합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는 두 개씩 뭐 이 정도로 좀 이제 묶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요 세 개의 교집합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2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보면 디지털 소양이 모든 과목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되어 있어요. 특히 사회랑 과목과 과학 과목은 데이터랑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좀 교육과정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 마찬가지고요. 가장 부족한 부분이 통계예요. 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통계 교육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박병준 선생님께서 지금 공유해 주신 저 비바스댐이라고 하는 저 연수는 수학 선생님이 중학교 수학 선생님 머신러닝으로 이제 박사 지금 과정에 하고 계시는 수학 선생님이 같이 동동으로 참여하신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저는 통계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박병준 선생님 말씀 정확히 맞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아이가 새를 바라보는 모습 말씀드렸던 게 딱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결국은 어떤 실체가 있어요. 어떤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을 그냥 교과의 눈으로만 바라봤을 때 보이지 않던 게
디지털, 뭐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보이는 게 있고요. 통계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한쪽의 관점으로만 이 새를 보려고 하면 한 부분밖에 보지 못하고 이 다양한 렌즈를 같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대상을 볼 때 이 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그 대상이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이고 온전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병준 선생님 계셔서가 아니고, 네, 저는 2017년부터 사회과가 데이터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해왔고요. 제가 쓴 책도 다 지리와 사회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수업들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통합 사회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 배우고 있는 교과서의 이제 일부 내용인데요. 아무튼 이제 우리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뭐 경남에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수도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선생님 지금 요 역이 어디일지 한번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한번 정답을 채팅창에 한번 써주실래요? 네, 송현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답변해 주셨고요. 참고로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 지하철역입니다. 네. 네, 정답은 신도림입니다. 네, 박병준 선생님께서 네, 잘 맞춰주셨고요. 아, 네.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 네, 저희 집 앞에 있는 역인데요. 자, 요 역이 바로 신도림역입니다. 네, 신도림역인데 사실 2호선이라고 하는 힌트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뭐 이제 지하철 타보신 분들은 여기 요 양천구청 까치산이라고 하는 승역이 신도림에 있어요. 그리고 그냥 사람이 많아서 신도림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 이 한 장의 이미지를 봤을 때도 데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인공지능 시대의 문제를 데이터에서 발견하고 정의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데이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문제 발견, 정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신도림역이 되게 사람 많기로 유명한 역이고요. 그 자우림의 일탈이라는 노래 가사에 등장하기 때문에 되게 유명한 역이기도 하죠. 할 일이 쌓였을 때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요즘 노래방을 잘 안 가셔서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 자우림의 그런 노래에서 야이야이야 이런 노래에서 네 그런 가사가 나오는 이제 되게 그만큼 되게 강렬한 지하철역인데 제가 맨날 여기서 출퇴근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제가 어느 날 했어요.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타고 내리는 역이 신도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질문은 뭐 문제를 발견한 거 있어서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은 문제를 조금 더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출근 퇴근 잘라야 되고요. 타고 내리는 걸 잘라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4가지로 쪼가지죠. 4가지로 쪼개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퇴근 시간입니다. 선생님들 몇 시에 퇴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는 16시 땡 하면 16시 10분 사이에 뭐 한 70~80% 선생님들이 다 가시고 16시 30분까지 남아 계신 선생님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16시 반에 퇴근하시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17시에 퇴근하시는 학교 있고요. 제 아내는 회사를 다니는데 보통 뭐 18시 이후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집에 오면 뭐 이제 7시, 8시쯤 퇴근을 하고 어떤 날은 10시, 11시에 퇴근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퇴근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공지능도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리고 퇴근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튼 문제를 정의하는 게 왜 중요한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어쨌든 근데 출근 시간은 일반적으로 7시에서 9시라고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출근 시간은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고요. 타고 내린다는 거 마찬가지로 정의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여기서는 교통카드를 많이 찍고 내리는 걸 기준으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정의만 하면 의미가 없겠죠.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의 근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에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티머니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대부분 티머니라는 이야기는 다들 아실 텐데 티머니 사이트는 잘 들어가 보실 일이 없는데요. 뭐 일단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가 보셔도 되는데 로그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그 사회과학에서도 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여기 데이터 사이언스가 결국은 데이터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미 다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대중교통 네, 다시 한번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쵸. 저 링크가 좀 뭐 설치하라고 나와서 이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데이터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120개월 정도 되는
그 데이터가 여기에 다 쏙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한 용량이 7메가 정도 돼요. 7메가 정도면 빅데이터일까요? 아닐까요? 네, 7메가 가지고 빅데이터라고 하면 약간 좀 민망하겠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아닌데, 자, 빅데이터 아닌 7메가짜리 데이터 위력을 지금부터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아까 소개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모두의 데이터 분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뭐 마치 제가 이 책을 사달라고 이제 뭔가 이렇게 홍보하는 것 같은데, 책이 나온 지 지금 한 4년이 넘었고 한 3만 권 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뭐 저는 이제 팔릴 만큼 다 팔려서 사실 다음 책을 지금 다음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저는 이제 책을 이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모두의 데이터 분석이란 책은 뭐 3만 권 넘게 팔렸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좀 쉬운 일은 아닌데, 네, 뭐 많이 팔았고, 아무튼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오기는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하시기는 좀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보시면 첫 번째로는 버스 데이터가 나오는데 별로 재미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가 수도권 지하철역에 대한 승차, 하차 인원수가 나오는데요. 이걸 보시면 수도권의 유동인구의 약간 그런 흐름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볼 수가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계신 경남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아마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똑같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지하철역이 나오는데 서울역 160만 원 많다. 을지로 입구역 생각보다 되게 많죠. 네, 을지로 입구역 되게 뭐 큰 역인지 몰랐는데 서울역이랑 비교해도 약간 뒤지지 않는 정도의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좀 재미없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데이터는 유임, 무임 승차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 이 무임 승차 데이터를 보면 뭐 저희 학교 학생들이랑 네, 그렇죠. 강하영 선생님 혹시 잠깐 마이크를 켜주실 수 있나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과목이 어떻게 되세요? 저 영어입니다. 네, 선생님 아까부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이 무임승차 이렇게 서울역에 138만 명이 유임승차인데 무임승차가 22만 명인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놀랍네요. 근데 무임승차를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 수 있죠? 네, 역시 합리적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그런 이 무임승차가 그러니까 솔직히 비율상으로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네네. 네. 그렇다면 이 무임승차의 의미가 다른 건데 어떤 의미일까요? 어려운데요. 그렇죠. 혹시 강하영 선생님 주변에 네. 65세 이상이신 어르신이 계시나요? 그쵸. 할머니.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해가 자, 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강하영 선생님 뭐 알고서 이제 질문 드린 건 아니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딱 이 상황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70세가 넘으셔서 저는 이 무임승차라는 단어에서 이상하다 해서 한 3, 4초 안에 저거 혹시 65세 이상 프리패스 그 노인들에 대한 그건가? 라는 생각이 저는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데, 강하영 선생님은 부모님 세대가 아니라 할머니 세대에서 70세가 넘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 지식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시거나 도달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배경 지식의 중요성이에요. 교과서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 수업을 한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이시면 완전 무료세요. 버스, 지하철 완전 프리예요. 그게 지금 이제 그 지하철 노조에서 되게 맨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공짜입니다. 그래서 무임승차라고 분류가 되는데, 자 그러면 그렇구나, 저 무임승차구나 알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에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어떤 문제를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종류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에서 프롬프트에다 질문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찾아내는 건 훨씬 더 중요한데, 문제 발견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네, 경남 돈 내는지 궁금하네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종로 3가라는 역이 있습니다. 종로 3가에 탑골공원이 그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종로 3가에는 어르신들이 많더라,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시면 종로 3가는 유임승차 50만에 무임승차 30만, 5대3, 60% 정도의 한 8분의 3 정도니까요. 아무튼 뭐 한 40% 넘는 노인분들이 이 지하철역을 이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무임승차 비율이 높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걸 발견한 후에 네, 그래서 무임승차 비율이 유난히 높은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아마 어르신들이 핫플레이스로 이용하시는 곳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데이터를 보면요. 사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냥 역별 인구로 봤을 때는 유동인구밖에 안 보였지만, 이제 하나의 새로운 사실이 우리에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 무임승차 비율이라는 걸 가지고 새로운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주 놀라운 역들이 있는데요. 바로 제기동이라고 하는 역이 아주 놀랍게도 일반 승객들보다 무임승차 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많으시고요. 또 하나요. 동묘역 역시 네,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는 동묘역 역시 전체 인구보다 어르신들의 비율이 더 높아요. 이걸 보면 안 가보시더라도 저 지하철역에 딱 내렸을 때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눈에 선하시죠. 안 가봤지만 저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뭔가 있나? 재래시장이 2군데 다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안 가봤어. 뭐 동묘에는 가봤습니다. 확실히 거기 막 무슨 구제 팔고 약간 뭐 이런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게 있고요. 네. 근데 이거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을 듣고 누군가는 그러면 어르신들이 유난히 많이 가시는 곳이 어르신들 핫플레이스라면 어르신들이 유난히 안 가시는 곳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라는 가설을 세워서, 혹시 어르신들이 안 가는 이유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인가? 어르신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 질문을 해보면요. 아까 을지로 있고요. 보시면 12분의 1. 을지로 있고, 이게 뭐 젊은 분들, 저는 안 가서 모릅니다만 힙지로라고 불려서 최근에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가는 역이고요. 을지로 있고 비율이 낮고요. 한양대 대학가죠. 네. 한양대가 정말 놀랍습니다. 한양대는 3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거의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한양대. 한양대가 젊은 사람들 핫플레이스냐는 건 아니고, 한양대 앞에 놀 게 하나도 없어서 한양대 대학생들만 다녀서 그렇다는 한양대 나오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건대 입구, 성수, 젊은 분들이 많이 가기로 알려져 있는 힙한 곳들이죠.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곳 홍대 입구. 네. 저도 출퇴근할 때 홍대 입구를 이제 전학교 있을 때 이용한 적 있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가면 정말 여기가 서울인가 한국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곳인데, 비율을 보시면 역시 199만 대 10만, 약 5%밖에 되지 않는 비율로 어르신들이 잘 안 가시는 곳이다 라는 사실이 이걸로 알 수가 있죠. 이걸 뭐 코딩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데이터를 보고 사실 엑셀로 정렬만 쭉쭉하고 수식 몇 개만 넣어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메인이 아니고 어떤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실 이 데이터를 선생님께서 지금 쓰시는 데이터가 아니어서 좀 낯선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교과랑 관련된 데이터가 뭐가 있을지를 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시기보다는 교과서 만드는 분들이나 교육과정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과목의 교육과정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교과서부터 만드시는 게 순서상 맞는데, 지금 사실 모든 교과가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런 부분 연구하시면 이 분야에 선두주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데이터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지금 보실 데이터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이거부터 보여드렸으면 아저씨 징그러워 약간 이런 느낌이 들만한 그런 데이터인데요. 바로 시간, 매월 시간대별 4시 승하차, 5시 승하차 해서 새벽 4시까지 24시간 동안의 승하차 인원이 나타나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보시면 새벽 1시인데요. 와, 새벽 1시에 어떤 역에 사람들이 많이 내릴까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새벽 1시 많이 내린다? 네, 뭐 집이 많이 있는 뭐 동네인가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역에 사람들이 많이 내렸네요. 아마 이제 그 얼마 전에 BTS 공연이 있었잖아요. 뭐 그럼 이제 그런 데이터도 분석해 볼 수 있으면 하고요. 이전 달과 그냥 뭐 BTS 공연이 있었던 달, 아니면 BTS 공연이 있었던 해와 없었던 해에 뭐 대중교통 통계를 비교만 해봐도 BTS의 영향을 우리가 한꺼번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선생님들께서 지금 데이터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만큼 어떤 관심이 있으시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달리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수도권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뭐 경남 지역에 쓰기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동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수업을 한다면 정말 아이들이 흥미롭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교통카드 데이터가 따로 공개되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종시가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성인과 어르신들에 비해서 어떤 생활 패턴을 나타내는지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네, 뭐 학원에서 갔다가 주말엔 어딜 가고 요일별 데이터가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 데이터가 풍부해질 겁니다. 앞으로 훨씬 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데이터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고 해결해서 평가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문제 해결에서 솔빙만 강조를 했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문제 해결의 총체적인 슈퍼바이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인턴, 우리의 직원이라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일꾼으로 부려서 직원으로 시켜서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를 푸는데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양인선 선생님께서 네, 처음으로 네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사실 이 데이터 분석하는 거 가지고 촛불 집회 때 있었잖아요. 광화문 촛불 집회 때 JTBC에서 뭐라고 기사를 냈냐면 저희들 JTBC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딱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분석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 데이터, 전달 데이터 이런 것들 두 개만 비교해도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 가능하고 이 분석된 결과를 발표시키면 누가 보면 와, 저 신문 기자급의 분석을 했네. 하지만 엑셀을 한 땀 한 땀 손으로 따져봐도 그런 분석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졌을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아까 선생님께서도 시작할 때 코딩 이야기하셨는데 코딩이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가 7메가짜리가 아니라 7기가바이트짜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분석을 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챗GPT가 코딩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코딩을 조금만 하실 줄 알면 인공지능을 부려서 인공지능한테 코딩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 거라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코딩을 배우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급으로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서 얘가 일을 어떻게 하는 거구나를 약간 해석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 쓰기는 못하더라도 읽기 정도 할 수 있고 챗GPT랑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만 갖추더라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밤 11시에 어떤 역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탈까? 출퇴근 시간에 어떤 역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릴까? 지난 1년 동안 가장 쓴 게 많은 역이 어딜까?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개인의 호기심에 기반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밤 11시 어떤 시간대일까요? 승차한다는 이야기는 그 시간대 막 밖에서 놀다가 들어가는 시간이겠죠. 뭐 이제 야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밤 11시 네. 강남입니다. 네, 강남역 한 달 동안에 64,000명이 내리셨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2003 2020년 3월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달이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개학이 중단되었던 진짜 최악의 한 달이었는데요. 그때 밤 11시에 64,000명이 한 달 동안의 강남역을 이용했다면 1년 전인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았던 3월에는 23시에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홍대 입구에 14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강남역은 아무래도 야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홍대 입구는 야근이 아니라 노는 분들이 많아서 코로나 전후에 저런 차이가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밤 11시에 어떤 역에 사람들이 제일 많을지 쓰시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바뀌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왜 그랬을까? 이거 분석을 하려면 어떤 로직을 가지고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코로나 전과 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그래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선생님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것을 해석하실 수 있나요? 그렇죠. 2020년은 실선이고요. 2020년은 점선이니까 많이 줄었네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주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분들 보세요. 이거 2020년 3월인데 이때도 이 젊은 사람들 이 시간대에 놀고 있었네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그 당시에 언론에서 이제 뉴스로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이 똑같은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잘못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사실 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있었죠? 2018년 빼기 2020년 했더니요. 모든 시간대에 대해서 다 플러스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시간대에 대해서 2018년에 인구가 더 많았다는 거고요. 특히 이 젊은 분들이 많이 노시는 시간대에 승객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노는 걸 자제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는 선생님들께서 그렇군요. 라고 받아들이셨을 텐데 진실은 무언가요? 저는 방금 잘못된 팩트가 아닌 데이터로 설명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제가 저의 의도에 맞게 가공해서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팩트 체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제가 숨긴 거죠.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꺾은선 그래프가 어떻고 막대 그래프가 어떻고 우리가 분명히 수학 시간에 배웠는데 더 중요한 건
이 그래프에 나의 의도를 어떻게 담을 수 있는가,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표현한 데이터의 이면에 어떤 의도가 숨겨 있고 원 데이터를 다시 해석해 보면 저 이야기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인공지능이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저 데이터야, 데이터는 팩트야, 팩트는 객관적이니까 정답이지 라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일이 없다. 결국 데이터의 팩트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해석이라는 부분,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데이터는 충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에게 이제 뭐 말하자면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비판적인 사고를 견지한 상태에서 이런 미래를 개척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강남역 유명하니까 잘 아실 거고요. 홍대 입구역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실 건데 아주 놀라운 역이 있으니 바로 신림이라고 하는 역입니다. 신림역은요, 출근 시간 수도권 최다 승차역이고요, 퇴근 시간 수도권 최다 하차역이에요. 이걸 보시면 와, 신림역이 수도권 최대, 우리나라 최대 베드타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진실은 무엇이냐면 신림역 주변에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신림역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버스들을 타고 다 모인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림역 주변에 사시는 일반사회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아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신림역이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올해 신림선이라고 하는 지하철역이 올해가 작년인가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어떤 사회적인 문제, 사회 현상들도 여기서 분석해낼 수가 있고, 우리가 당장 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렇죠. 박병준 선생님 말씀처럼 결국은 이 모든 거에 있어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거는 선생님께서 보시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야? 그래프는 그렸는데 무슨 말이지? 를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게 배경 지식이 없거나 통계적인 해석을 할 수 없거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데이터의 렌즈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이런 데이터 시대에 정말 데이터를 제대로 읽고 쓸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 가장 좀 핵심 코어인데, 그래서 데이터로 세상과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에서 보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인사이트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실 교과서는 너무 정제되어 있고 딱 틀에 막혀져 있는 내용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인사이트,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어려운데, 데이터에서는 그런 정제되어 있지 않은 풍부한 맥락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원석 같은 형태라서 여기서 어떤 관점으로 데이터를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뭐 우리 아이들도 뭐 정말 세계 최고의 발견을 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내가 봤는데 그건 내 말이 맞아, 난 너 가봤어? 나 가봤어,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문제를 푼다는 그런 경험들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원유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일이 없는데, 방금 보셨지만 질문 하나 해서 찾아봤는데도 이거 신문 기사거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데이터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지식과 어떤 기술들이 늘어나면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판적 사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인공지능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데이터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에 맞는 키는 아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데이터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데이터를 평가를 누가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런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많은 문제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풀릴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까지 우리가 모든 교과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2장 남겨놓고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2가지로 되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우리 주변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꽃들과 열매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물론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생활기록부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수업을 더 스마트하게 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 선생님들의 문제 해결 도구로서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는 줄기랑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찌 보면 이 부분이 더 깊게 연구가 되어야 될 분야이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AGI 시대를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는 역시
포시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라는 새가 한 마리가 있는데 얘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새의 모습은 달라지지만 결국은 이 새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새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을 하고 이 다른 관점을 통합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이런 교과의 장벽을 좀 더 넘어서 가려면 어떤 매개가 필요하니 그 매개가 바로 데이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매개로 융합 수업을 한번 해보시면 선생님께서 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생각을 쉐어링하고 질문과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쉐어링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고요. 함께 이야기하면서 협업 능력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으로 계속해서 시도하는 이런 창의성까지 아이들이 키울 수 있는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데이터와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앞으로 조금 더 많이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좀 남아 있어도 돼서 혹시 뭐 관심 있는 분들 계시면 5분 10분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들. 반응이 정말 좋으신데요. 이렇게 사실 데이터와 관련된 강연을 요즘 듣기가 오히려 좀 어려워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에듀테크 관련 연구를 할 때 보통은 테크놀로지 다루는 것부터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첫 걸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송성리 선생님 강의를 작년에 이제 들으면서 조금 반성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했고 우리가 이런 현상을 읽는 방법, 행간을 읽는 방법 이런 것부터 우리가 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송성리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GG 경남 쌤들한테 이제 송성리 쌤의 너무 좋은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제가 영감을 드렸다면은 진짜 뿌듯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오늘 우리 GG 경남 쌤들 강연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